몇 주간 이어진 스트레스와 피로로 완전히 지쳐있던 나는 남자친구와 함께 어디론가 떠나기로 했어. 몸과 마음을 쉬게 할 필요가 있던 터라 우리는 주말 동안 머물 만한 숙소를 찾기 시작했지. 숙소 앱을 뒤지던 중 한눈에 들어오는 저택 사진을 발견했어. 한적한 시골에 자리 잡은 고풍스러운 저택이었고 한눈에 보아도 예쁘다고 할 만큼 매력적이었지. 그런데 그 숙소는 가격이 다른 곳들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하더라고. 리뷰를 살펴보다 보니 최근 리뷰가 2달 전으로 끊겨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진 속 저택이 워낙 매력적이었던 데다 가격도 부담 없었기에 결국 예약을 결정했어. 저녁 무렵 우리는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고 저택은 사진으로 보았을 때처럼 그림 같았지.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딘가 묘한 기운이 감돌았어. 아이고, 어서 오세요. 먼 길 오느라 힘드셨죠? 어떻게 식사는 하셨어요? 그의 미소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지나치게 정중해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며 집주인이 제안했고 나는 조금 불편했지만 남자친구는 흔쾌히 승낙했지. 식사 자리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집주인은 그녀를 며칠 전부터 머물던 손님이라며 우리에게 소개했어.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딘가 불편한 기색을 하고 있었지. 밥을 먹고 있는데 집주인은 자꾸만 나에게 이상한 질문을 던졌어. 사귄 지 얼마나 됐냐고 묻지를 않나. 여기 오는 걸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알렸냐고 묻지를 않나. 계속 우리에 대해 캐묻는 것 같았지. 식사 분위기는 괜찮았지만 어쩐지 점점 무거워졌고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에 자꾸만 그의 손과 표정을 살피게 되었어. 그러던 중 그 여자가 내 손에 몰래 접힌 종이를 쥐어줬지. 순간적으로 들킨 건 아닌가 하고 놀랐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조심스럽게 여자가 준 종이를 확인했는데 도망쳐? 갑자기? 이게 무슨 뜻이야? 나는 당혹스러웠지만 그녀가 왜 그런 말을 쓴 건지 물을 틈조차 없었어. 그리고 음식과 음료에는 왠지 모를 미묘한 쓴맛이 느껴졌는데 먹을수록 어지러운 기운이 몰려오더라고. 갑작스러운 피로감에 휘청거리며 방으로 돌아왔어. 침대에 눕는 순간 눈앞이 흐릿해졌고 그대로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지. 깨어났을 때는 깊은 새벽이었는데 멀리서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지만 온몸이 떨리는 걸 겨우 참아내며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지. 그리고 거기서 본 건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 복도 바닥엔 질질 끌려간 듯한 핏자국이 선명하게 이어져 있었거든. 숨을 죽인 채로 핏자국을 따라가 보니 문틈이 조금 열린 방이 눈에 들어왔어. 안에서 비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무슨 소린지 확인하려 문을 열려던 찰나. 주아야, 여기서 뭐해? 한참 찾았잖아. 우리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남자친구는 그렇게 말하며 나를 현관으로 데려갔어. 하지만 현관문은 나갈 수 없었어. 문은 못으로 단단히 막혀 있었고 다른 창문이나 문도 모두 봉쇄돼 있었지. 우리는 혼란스러워하며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문 바로 앞에서 멈췄어. 그리고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철컥철컥 열릴 듯한 소리가 이어졌지. 남자친구는 나에게 절대 문을 열지 말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점점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 결국 나는 혼자 복도로 나갔고 그곳에서 그 여자를 다시 만났어. 하지만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지. 여기서 도망쳐. 당장! 순간 너무 무서워서 필사적으로 도망쳤어. 그러다 핏자국이 이어진 방에서 집주인이 무언가를 처리하고 있는 걸 목격했어. 그 끔찍한 장면에 나도 모르게 숨이 멎었지. 그런데 그때 에이씨, 봐버렸네? 그럼 너도 죽어야겠지? 주인공이 식사 자리에서 어지러워지고 결국 방으로 돌아와 쓰러지게 된 이유는 음식과 음료에 수면제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이 수면제는 펜션 주인이 몰래 넣은 것으로 주인공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그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장치였다. 펜션 주인은 자신이 이곳의 호스트라고 소개했지만 그는 실제로는 2달 전 손님으로 위장해 찾아온 살인범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을 목적으로 이곳에 찾아왔으며 펜션의 진짜 주인을 협박하고 감금한 후 펜션을 범행의 장소로 삼았다. 그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모든 출입구를 철저히 봉쇄했고 이곳을 고립된 살인무대로 만들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왔다. 남자친구는 주인공을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었다.
그는 사실 이 모든 상황의 공범이었고 처음부터 주인공을 살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 펜션으로 데려왔다. 새벽에 주인공이 비명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갔을 때 남자친구가 문을 열지 못하게 막은 이유는 주인공이 잔혹한 살인 현장을 보고 도망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 식사 자리에서 주인공에게 도망치라며 쪽지를 몰래 지어준 여자는 사실 이 펜션의 진짜 주인이었다. 2달 전 살인범이 손님으로 이장해 펜션에 찾아왔을 때 그녀는 그에게 협박당해 감금되었고 지금까지 살아남기 위해 순종하는 척 지내왔다. 여자는 자신처럼 주인공이 피해자가 되는 걸 막고 싶어 경고를 보냈지만 살인범의 감시 아래에서 행동에 제약이 있었고 오직 주인공에게 쪽지를 건네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방과 후엔 단짝 친구 소희와 함께 공포게임 아오오니를 즐기는 게 일상이었어. 이 게임은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숨이 멎을 듯한 긴장감과 짜릿함이 가득했지. 특히 괴물에게 쫓기는 순간마다 소희와 나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비명을 지르며 게임을 즐기곤 했어. 어때? 재밌지? 이 게임 진짜 소름 돋지 않아? 진짜 재밌다. 만약 현실에서 아오니에게 쫓기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글쎄, 열쇠만 찾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다음날 수업 시간, 우리는 책상 밑에 몰래 게임기를 숨겨놓고 아오오니를 하고 있었어. 문제는 캐릭터가 허무하게 죽었을 때 터져나온 짧은 탄식 때문이었지. 아이씨, 어떡해. 또 죽었어. 그 작은 소리에도 선생님은 우리 쪽을 예리하게 바라봤고 책상 아래의 게임기를 단번에 발견했어. 결국 선생님은 게임기를 압수했고 교탁 서랍에 넣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지. 누가 수업 시간에 게임하래. 이거 교탁 밑에 둘 테니까 내일 아침에 등교하면 찾아가. 알겠어? 그렇게 하교 후 우리는 빼앗긴 게임기에 대해 이야기했지. 유나야, 미안해. 괜히 내가 수업 시간에 하자고 졸라서. 어쩌지? 집 가서 또 하고 싶은데. 그럼 우리 이따 몰래 가서 가져오는 건 어때? 이따가? 괜찮은데? 어차피 오늘 가져가도 선생님은 모를 거 아니야. 밤이 되자 우리는 계획대로 학교로 향했어. 평소 낮에는 익숙했던 풍경이 이제는 낯선 그림자처럼 우리를 삼키는 듯한 느낌을 줬지. 정문이 잠겨있을 줄 알았는데 열린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게 이상했어. 뭐야? 왜 문이 열려있지? 경비 아저씨가 깜빡하고 안 잠그셨나 보지. 우리 얼른 들어가서 가져오자. 학교 안은 너무 조용해서 내 발소리마저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고 희미하게 삐걱대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 우리는 교실로 들어가 교탁 밑을 확인했어. 하지만 게임기는 거기 없었고 대신 녹슬고 낡은 열쇠 하나만 놓여 있었지. 열쇠 고리에는 분명하게 교무실이라고 적혀 있었어. 이게 뭐야? 게임기는 어디 가고 이런 게 있어? 잠깐, 이거 게임할 때랑 상황이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말한 순간 복도 끝에서 뭔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어.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무언가 다가오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고 이내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지. 그 형체는 너무도 익숙했어. 커다란 머리와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기괴한 피부색까지. 그것은 분명히 게임 속에서만 존재하던 아오온이었어. 유나야, 저거 아오온이 아니야? 소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내 머리를 깨우는 듯 했고 우리는 그제야 본능적으로 복도를 달리기 시작했어.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열쇠고리에 적힌 교무실을 향해 달려가 겨우 안으로 들어갔지. 하지만 그곳은 내가 알던 교무실이 아니었어. 벽은 오래된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고 의자와 책상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듯 엉망으로 뒤집혀 있었지. 아직도 쫓아오는 건 아니겠지? 그런 거 같아. 근데 교무실 상태가 왜 이래? 우리 아무래도 게임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 게임 속이라고? 그럼 빨리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교무실을 둘러보던 중 책상 위에 또 다른 열쇠가 놓여있는 걸 발견했어. 열쇠 고리에는 1층 출구라고 적혀 있었고 그것이 마지막 출구라는 것을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지. 우리는 이곳을 탈출하기 위해 다시 복도로 뛰쳐나가 1층 출구로 향했어. 그런데 그때 내 뒤에서 소희의 비명이 들려왔어.
돌아보니 아오오니는 소희를 붙잡은 상태였고 비명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희를 먹어치우기 시작했지.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 친구가 괴물에게 완전히 잡아먹힐 때까지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지. 입 주변이 피투성이가 된 아오오니는 이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날 쫓지 않고 홀연히 사라졌어. 1층 출구에 도착했을 때 나는 마지막 열쇠를 들고 문을 열려고 했어.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바닥에는 게임기가 놓여 있었지. 조심스레 게임기를 켜자 화면 속에 내 모습이 비쳤고 그 위로 나타난 익숙한 문구가 나를 절망에 빠뜨렸어. 그 순간 뒤에서 아오오니의 숨소리가 느껴졌고 나는 더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아오오니는 이름이 뜻하는 푸른 오니처럼 일본 요괴의 전설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단순히 인간을 잡아먹는 요괴에 그치지 않고 현실과 게임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인간을 절망 속으로 끌어들이는 게 특징이다. 주인공과 친구는 밤에 학교에 들어선 순간 현실과 게임의 경계가 사라진 것이다. 열린 정문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게임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었으며 익숙한 장소들이 점점 변질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들이 이미 현실을 떠나 게임 속에 갇혔다는 것을 암시한다. 열쇠는 게임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야기의 전개를 보면 열쇠는 아오오니가 만들어낸 희망의 미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인공과 친구는 열쇠를 통해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이는 열쇠가 단순히 탈출을 상징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기 위한 장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열쇠는 그들의 운명을 조종하기 위한 아오오니의 계략에 불과했다. 1층 출구 열쇠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리지 않은 것은 탈출이라는 희망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아오오니는 모든 상황을 계획하고 통제하며 주인공과 친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끝내 탈출하지 못하도록 조종했다. 게임 오버라는 문구는 단순히 게임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운명이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었고 희망조차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낮과 달리 조용한 새벽, 12시가 넘으면 손님도 거의 없고 무료한 시간이 길어지지. 계산대 뒤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때우던 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도 없었어. 찬바람만 문틈으로 스며들 뿐이었지. 순간적으로 바람 때문인가 싶었지만 매장의 문은 제법 무거운 편이라서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었어. 이상하다 싶어서 카운터에서 나와 문 쪽을 확인했어. 그런데 매장 한쪽 의자에 뭔가 앉아있더라고. 아이만한 크기의 인형이었어. 헝겊으로 된 낡은 인형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오른팔이 없었어. 인형의 머리카락은 관리가 안 된 지 오래돼 보였고 인형의 옷은 군데군데 해져 있었어. 그리고 인형의 감은 눈은 어딘가 나를 응시하는 느낌이었지. 누가 두고 갔나 싶었지만 우리 편의점은 손님이 두고 간 물건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규정이 있었어. 분실물 보관함에 둘 수도 없는 크기라 그냥 창고에 뒀지. 하지만 창고 문을 닫는 순간 내 등 뒤에서 희미하게 낮은 한숨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 괜히 등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지만 바람 소리겠지 애써 생각하며 그냥 넘겼지.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처음엔 단순한 착각인 줄만 알았는데 상품 진열대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거나 인형 주변에 검은 머리카락들이 떨어져 있었지. 원래 바닥에 있던 거라고 하기엔 그 양이 꽤 많았어. 그리고 문득 이상한 걸 깨달았지. 인형을 두었던 창고 문을 확인해보면 어느샌가 살짝 열려있더라고. 나는 항상 닫고 다녔는데 말이지. 게다가 인형을 창고에 둔 게 분명한데 어느 순간 카운터 근처에 나타나 있거나 매장 한가운데 놓여 있었어. 같이 근무하는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옮긴 적이 없다 하더라고. 나는 점점 불안해졌어. 어쩌면 내가 깜빡하고 옮긴 게 아닐까 싶었지만 그럴 리가 없었지. CCTV를 확인해보고 싶어도 권한이 점장님에게 있었기에 볼 수 없었어. 이런 일로 점장님에게 연락했다간 괜히 한 소리 들을까봐 겁이 나서 연락하기 꺼려지더라고.
그날 이후로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어. 누군가 내 몸을 짓누르고 있었고 꿈속에서는 인형이 내 오른팔을 붙잡고 있었지. 차갑고 축축한 손이 내 팔을 꽉 잡고 있었는데 그 힘은 마치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였어. 아무리 몸을 발버둥 치려고 해도 꼼짝할 수 없었지. 인형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내가 고통스러워할수록 조금씩 웃고 있는 것 같았어. 나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가위에서 깨어날 수 있었지. 그날 이후로 일어나면 오른팔이 저렸고 점점 더 통증이 심해졌어.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기분이 찜찜했지. 그러던 어느 날 일하고 있는데 점장이 전화를 걸어왔어. 하나야,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요즘 12시만 되면 왜 자꾸 창고 앞에 쪼그려 앉아 있는 거야? 네? 제가요? 아무리 새벽이라 손님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할 일은 하고 쉬자. 알겠지? 나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기에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 내가 자꾸 대꾸를 하자 점장님은 CCTV 화면을 나에게 보내주었지. 화면 속에서 나는 분명히 인형 앞에 앉아 있었고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는 것 같았어. 하지만 나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지. 그리고 주간에 근무하던 동료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고 점장에게 연락이 왔어. 그 연락은 동료가 오른팔이 골절돼서 당분간 근무를 못한다는 내용이었지.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지. 내 오른팔이 아팠던 것도 가위 눌림도 인형이 이동하는 것도 전부 뭔가 연결된 느낌이었어. 며칠 후 입원한 동료와 연락이 닿았을 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들을 설명했지. 인형이 나타난 이후로 동료도 나와 똑같은 일들을 겪었다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도 없는 편의점 안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어. 어서 오세요. 어? 이키닌교는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인형이다. 이 인형과 접촉한 사람들에게는 오른쪽과 관련된 이상한 일이 일어나거나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키닌교는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귀신 들린 인형이다. 즉, 그 검은 머리카락들은 자연스럽게 자란 후 빠진 것들이었다. 창고에 넣어둔 인형이 어느 순간 보면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사실 이 인형은 주인공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저 우연이나 착각이 아니라 이키닌교가 의도적으로 주인공에게 자신을 보게 만든 행동이었다. 결국 주인공은 매일 12시가 되면 인형 앞에 앉아있게 되었다. 즉, 주인공은 이미 인형에게 홀려 조종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단 하나였다. 자신과 똑같이 오른팔을 잃게 만들려는 것. 이키닌교는 주인공을 홀려 결국에는 자신과 같은 운명으로 몰아가려는 악의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지만 점장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실 점장은 이 모든 일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내야 했기에 이러한 일들을 묵인하고 있었다. 누군가 알바를 그만두면 또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면 되니까 점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릴 때부터 나는 귀신 같은 걸 믿지 않았어. 무서운 이야기나 괴담을 들어도 그냥 웃어 넘기는 편이었지.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날 밤 우리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폐병원에 들어갔어.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고 단순한 SNS 장난처럼 생각했을 뿐이었지. 지윤아, 찹쌀정신병원이라고 알아? 거기 귀신 나온대. 거기 폐병원 아니야? 듣기로는 문 닫은 지 10년 넘었다고 들었는데 우리 거기 한번 가볼래? 왠지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뭐? 거길 가자고? 처음엔 망설였어. 아무리 겁이 없다지만 그런 흉흉한 소문이 도는 장소에 가는 건 찜찜했거든. 하지만 수민이가 비웃으며 겁쟁이라고 놀리기 시작하자 도저히 물러설 수 없었어.
결국 나는 마지못해 수민이의 제안에 동의했고 우리는 그 길로 병원으로 향했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싸늘한 공기가 우리를 감싸기 시작했어. 문은 부서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바닥엔 깨진 유리 조각들과 낡은 침대 프레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 벽면에는 붉게 바랜 낙서들이 있었어. 내용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 흐트러진 글씨체에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 그러다 바닥에서 오래된 환자 차트를 발견했고 그 중에서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어. 173번 환자, 심각한 폭력성, 눈을 떼면 안 됨, 안치실 격리 필요? 수민아, 이것 봐봐. 안치실? 뭐야? 거기가 핫플레이스인 것 같은데? 우리 거기 가보자. 지하에 안치실 있을 거 아니야. 꺼림칙했지만 그냥 겁먹은 티를 내기 싫어서 수민이를 따라 지하로 내려갔어. 지하는 생각보다 훨씬 으스스했고 서늘한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어. 걷다 보니 오래된 철제문이 보였고 거기엔 녹슨 팻말이 붙어 있었지. 173번 안치실? 아까 네가 환자 차트에서 본 게 173번 안치실 아니야? 근데 왠지 불길한데? 우리 그냥 돌아가는 게 어때? 뭐야? 쫄? 너 쫄리면 그냥 가고. 너 쫄았어? 아니. 쫀 건 아닌데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을까봐 그런 거지. 수민이는 내 말을 무시한 채 문을 열었고 안에는 땅콩처럼 생긴 기괴한 조각상이 뒤돌아 서 있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몸은 사람의 형체였지만 얼굴은 사람의 느낌이 전혀 없는 조각상이었지. 이게 뭐야? 얘가 173번 환자인가? 근데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 그 순간 핸드폰 플래시가 꺼졌어. 그리고 불이 다시 켜졌을 때 조각상의 위치가 달라져 있었지. 잠깐, 이 조각상이 원래 우리를 보고 있었던가? 야, 이수민, 너지? 네가 그랬지? 뭐? 나 아니야. 네가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서로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조각상을 뒤로하고 문으로 향했어. 반복되는 둔탁한 소리에 몸을 돌리자 조각상이 가까워져 있었어. 그것도 아주 가까이.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조각상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왜냐하면 그 존재의 둔탁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 수민이는 공포에 질렸는지 갑자기 눈을 가린 채 주저앉아 버렸어. 수민이를 도우려던 순간 또다시 손전등이 꺼졌고 다시 켜졌을 땐 수민이는 목이 꺾인 채 쓰러져 있었지. 그때 내 머리를 스치는 무언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환자 차트에 적혀있던 눈을 떼면 안 된다는 문구. 나는 공포에 질린 채 조각상을 보며 뒷걸음질 쳤어. 그것에게 눈을 떼지 않으려 애쓰면서. 그렇게 뒷걸음질 치며 출구에 다다랐고 병원에서 탈출한 이후 그 조각상은 나를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어. 나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말하길 병원 안에선 수민이의 흔적도 그 조각상도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어. 병원의 어두운 복도, 희미한 빛, 그리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내게 다가오는 꿈. SCP-173은 눈을 깜빡이거나 시선을 떼는 순간 즉시 이동하여 대상의 목을 부러뜨리거나 질식시켜 제거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시선이 닿아 있는 동안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수민이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가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고 주인공도 그 존재에게서 시선을 떼고 있었다. 이러한 수민이의 행동은 곧바로 SCP-173에게 목숨을 내어주는 셈이 된 것이다. 즉, 수민이는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SCP-173에게 완벽한 기회를 주었고 그대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수민이가 목이 꺾인 이후 그 누구도 그녀의 시체를 본 적이 없다. 경찰이 병원을 조사했을 때도 시체는 물론 수민이가 있었던 흔적조차 없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SCP-173은 수민이를 단순히 죽인 것이 아니라 시체를 흡수했거나 먹어치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주인공은 가까스로 폐병원에서 살아나왔지만 경찰이 병원을 조사했을 때 SCP-173이 존재하지 않았다. 병원 안에 있던 SCP-173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것이 주인공을 따라 나왔거나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이 살아남았다고 안도하고 있던 주인공은
결국 친구와 같은 최후를 맞이했다. 내가 달동네로 이사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 원래 살던 집의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기로 결정해서 방을 빼야 했거든. 그런데 마땅한 집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 돈도 넉넉지 않은데 이사를 가야 하는 건 확정된 상황이었어. 결국 소개를 통해 달동네에 있는 낡은 방 한 칸을 구하게 됐지. 처음엔 그냥 지내기만 하면 되겠지 싶었어. 하지만 동네는 밤이 되면 이상하게 적막한 데다 사람도 드문드문 다녔고 이상하게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어. 특히 골목길을 올라가다 보면 작은 공터가 있었는데 그 공터 한가운데 오래된 우물이 하나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었지. 그 우물에 대해 처음 들은 건 동네에서 알게 된 친구 유나 때문이었어. 우리 나이 또래라 그나마 친해지기 쉬웠거든. 동네 분위기가 좀 섬뜩하다고 하니까 유나는 곧바로 그 우물 이야기를 꺼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 슬비야, 너 혹시 이 동네에 우물 있는 거 알아? 근처에 가본 적 있어? 그 공터에 있는 우물? 본 적은 있는데 가까이는 안 가봤는데. 근데 그건 왜?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소문에 따르면 예전에 그 우물에 빠져 죽은 여자가 있었대.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물 근처에서 1부터 10까지 세면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있어. 유나의 말을 듣고 나니 호기심이 생겨 한번 해볼까 했지만 왠지 모르게 조금 무서운 느낌이 들어서 그냥 넘기기로 했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자꾸만 그 우물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야. 마치 우물이 날 끌어당기는 것처럼. 며칠 후 어두운 밤에 동네를 걷다가 우물 근처를 지나게 됐어. 사람도 없고 조용해서 나도 모르게 우물 쪽으로 발길이 향했지. 공터 한가운데 자리 잡은 우물을 바라보고 있으니 유나의 말이 다시 떠올랐고 소문은 그저 소문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숫자를 세어보기로 했어. 하나, 둘, 셋. 숫자를 천천히 세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도 주위가 점점 더 고요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넷, 다섯. 마음이 조여드는 듯 했고 숫자를 셀수록 주변 공기가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어. 여섯, 일곱, 여덟. 그 순간 우물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차가운 기운이 내 발목을 감싸는 듯한 착각이 들었어. 뭔가가 강렬하게 나를 붙들고 있다는 느낌에 휩싸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 도망치듯 뛰쳐나왔는데도 그 울음소리는 계속해서 내 귓가에 남아있는 듯했어. 그 후에도 밤마다 귓가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어쩌면 그 우물에 무엇이 숨어있는지 밝혀야만 이 소리가 그칠 것 같은 느낌이었지. 그래서 유나에게 다시 우물에 대해 물어보게 됐어. 우물에서 죽었다던 그 여자, 마을에서 가장 가난했던 집 딸이었는데 집에 먹을 게 없어 늘 굶주렸대. 그러다 결국 우물에서 물배라도 채우려다가 빠져 죽었다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그 우물가에서 배고프다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유나의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 내가 그 우물에서 들은 흐느낌이 바로 그 여자의 목소리였던 걸까? 며칠 후 나는 그 여자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홀린 듯 다시 우물로 향했어. 우물 앞에 조용히 서자 내 발밑에서부터 서늘한 공기가 차오르며 등줄기가 서늘해졌지. 그 순간 우물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어. 그 흐느낌은 점점 짙어지더니 갑자기 찢어질 듯한 비명으로 바뀌었고 우물 속에서 사람의 형체가 나타나더니 기어오르듯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고 깡마른 손이 우물 가장자리를 붙잡고는 나를 향해 기어오듯 다가오기 시작했지. 나는 두려움에 발이 얼어붙은 채 오로지 그녀의 울부짖음에 사로잡혔어. 그녀는 점점 내 쪽으로 다가오며 나를 향해 손을 뻗었지. 기괴하게 생긴 손가락이 내게 닿기 직전에 나는 간신히 뒤로 몸을 돌려 그 자리에서 달아났어.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그 우물의 여자가 꿈에 나와 나를 괴롭혔고 결국
나는 그 여자의 고통과 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했어. 오랜 시간 굶주림 속에서 죽은 그 여자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고, 간단하지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밥상을 차려 우물가로 가져갔어. 그리고 기도하듯 그녀에게 말을 걸었지. 이제 배불리 먹고 편히 쉬어줘. 난 당신이 평온해지길 바랄게. 그날 밤 동네는 유난히 고요하게 느껴졌어. 그녀의 한을 풀어줬다는 뿌듯함과 모든 일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어우러져 나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지. 주인공 슬비가 처음 우물에 갔을 때부터 모든 것은 이미 어긋나 있었어. 친구 유나의 말에 의하면 1부터 10까지 세면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지만 슬비는 열을 세기도 전에 이미 그 흐느낌을 듣고 말았지. 그 순간부터 우물 속 존재는 이미 슬비에게 강하게 집착하기 시작한 거야. 슬비가 1부터 10까지 끝내지 못했다는 건 단순히 숫자 세기를 실패한 게 아니라 우물의 규칙을 완성하지 못하고 도망쳤다는 것을 의미해. 그로 인해 우물에 갇혀있던 여자는 슬비의 뒤를 따라올 수 있는 빌미를 얻게 된 거지. 그리고 슬비가 음식을 차려둔 후 동네가 고요해졌다는 건 그 존재가 결국 우물을 벗어나 슬비의 삶에 완전히 스며들었다는 것을 암시해. 슬비가 느꼈던 고요함은 결코 평화가 아니라 폭풍이 다가오기 전에 정적이었던 거야. 시험 기간이라 학교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를 하기로 했어. 친구들과 도서관에 같이 가는 것보단 난 혼자가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 그래서 나 홀로 늦은 밤에 도서관에 들어갔어. 도서관 내부는 지나치게 조용했지. 책장의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어둡고 불이 켜진 부분과 꺼진 부분이 극명히 나뉘어 있는 곳이었어. 처음엔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마음에 들었어. 조용해서 공부하기엔 제격이라고 생각했지. 자리를 하나 골라 노트북을 펼쳤어. 책을 읽으며 정리를 하는데 집중이 잘 되는 거야. 자정이 가까워질 쯤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주변이 조금씩 이상해졌어. 그 순간 정적을 뚫고 책장 쪽에서 툭 하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 책장이 워낙 오래되었으니 균형이 잘 안 맞아서 책이 떨어진 건가 하고 소리가 난 방향을 확인해봤는데 소리가 들린 곳엔 아무것도 떨어져 있지 않았어. 그제야 난 안심하고 노트북을 보며 공부를 시작했지. 공부를 하다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인터넷 창을 열었는데 방해하지 마? 내가 이런 걸 검색했었나? 지난 검색 기록에 내가 검색한 적 없는 검색어가 남아있었어. 그와 동시에 누군가 책장 사이를 지나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 마치 맨발로 걸어다니는 듯한 소리. 이 시간에 도서관에 나 말고 누가 있나 싶어서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어. 에이, 착각이겠지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그 소리는 몇 분 간격으로 조용하다 싶으면 또 들려왔어. 이번엔 너무 명확하게 들려서 내가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난 방향으로 걸어갔어.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런데 그때 등 뒤에서 당장 나가! 혼자라고 믿고 있던 공간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 너무 무서웠어. 하지만 뒤를 돌아봤다간 뭔가를 마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지. 겁에 질린 나는 빠르게 나가려는데 어두운 도서관 출입문 쪽에 누가 서 있는 듯한 실루엣이 보였어. 잘못 본 건가 싶어서 핸드폰 손전등을 켜 확인해봤는데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지. 도서관을 황급히 빠져나가려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어. 다리가 아팠지만 이곳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이끌며 곧장 집으로 향했지. 다음날 아침에 친구한테 어제 겪은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듣던 친구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어. 연지야, 나 어젯밤에 도서관에서 공부했는데 그 도서관에 귀신 있는 것 같아. 귀신?
혹시 그 도서관 찹쌀 도서관이야? 맞아.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나도 들은 건데 몇 년 전에 그 도서관에서 우리 학교 학생이 죽었대. 공부 잘하던 우등생이었는데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성적도 점점 나빠지더니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 어제 도서관에서 겪은 일이 떠오르면서 두려움이 엄습했고 그 도서관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 하지만 그곳에 두고 온 책이랑 노트북을 챙겨와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도서관을 향하려는데 친구가 다급히 나를 불러 세웠어. 하늘아, 너 등에 그 손바닥 자국은 뭐야? 연지의 말을 듣고 화장실에서 등을 확인해보니 정말 핏자국처럼 빨간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어. 뭐야? 누가 이런 장난을 친 거야?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애써 누군가의 장난일 거라고 생각하며 넘기려 했어. 그저 물건만 빨리 챙기고 다시는 그 도서관에 가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잔뜩 긴장한 채 발걸음을 도서관으로 옮겼지. 그렇게 도서관에 도착했는데 어제 내가 앉았던 자리 주변에서 무언가 섬뜩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 바닥에는 어제 보이지 않던 선명한 핏자국이 있었고 그 자국은 마치 사람의 발자국처럼 보였지. 너무 무서워서 물건만 서둘러 챙기고 빨리 도서관에 나가려 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거야. 그 소리는 분명 어제 내가 공부할 때 들었던 그 발소리였어. 주인공 하늘이가 도서관을 떠나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던 이유는 귀신이 주인공을 밀쳤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강한 의도가 담긴 행동이었고 어쩌면 귀신은 주인공을 쫓아내려 했거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것에 대한 경고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하늘이가 처음에 앉아 공부했던 자리가 그 사건의 중심이었다. 그 자리는 몇 년 전 도서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우등생이 매일같이 앉던 자리였고 단순한 좌석이 아닌 우등생이 스트레스와 절망 속에서 고뇌하던 공간이었으며 그녀의 흔적과 집착이 강하게 남아있는 곳이었다. 그 자리에서 하늘이가 공부를 시작한 순간부터 귀신의 존재는 하늘이에게 강한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늘이가 들었던 맨발 소리와 등 뒤에서 들린 속삭임은 귀신의 경고였으며 더 이상 그 공간에 남아있지 말라는 메시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경고를 알아채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지 않은 하늘이에게 귀신은 더 강한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했다. 도서관의 어둠 속에서 하늘이는 그 비극적인 흔적과 맞닥뜨렸고 다행히도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마지막에 열리지 않은 문과 발자국 소리는 하늘이가 결국 도서관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우등생은 여전히 도서관 어딘가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곳을 떠돌고 있을 것이다. 야, 이 멍청한 년아. 빨리 술 안 사와? 뭘 꼬나봐, 이씨. 그놈의 술 좀 그만 처먹어! 하윤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12월 22일) 오늘도 엄마랑 아빠가 싸운다. 아빠는 매일 집에서 술만 마시고 엄마는 항상 소리를 지르고 서로 싸우기 바쁘다. 나는 항상 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지만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는 문을 뚫고 들려온다. 아빠는 오늘도 물건을 던지고 엄마가 그것을 피해 도망치며 비명을 지른다. 처음에는 무서웠다. 예전에는 싸울 때마다 너무 무서워서 방구석에 숨어 울곤 했지만 지금은 그냥 귀를 막고 앉아있다. 저 싸움이 끝날 때까지만 참으면 되니까. 12월 23일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 얘기를 했다. 수정이는 인형의 집을 받고 싶다고 했고 지원이는 게임기를 받고 싶다고 했다. 다들 자신이 뭘 받을지 너무 신나 있었다. 수정이가 나에게 무슨 선물을 받고 싶냐고 물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었다.
내가 받고 싶은 걸 말하면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다. 내가 착하게 굴면 산타 할아버지가 내 소원을 들어줄까? 착한 일을 하기 위해 집에 가는 길에 버려진 쓰레기도 줍고 불쌍한 사람과 친절하게 대화도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여전히 화가 난 얼굴로 빨래를 개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엄마에게 다가가 도와주려고 했지만 엄마는 내 볼을 때리며 방해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라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착한 사람이 되는 건 정말 어려운 일 같다. 12월 24일. 아빠가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이 술을 마신 것 같다. 나는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모습을 봤다. 나도 많이 맞아봐서 저게 얼마나 아플지 상상이 됐다. 제발 산타 할아버지가 내 소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산타 할아버지, 제가 더 착해질게요. 그러니 제발 엄마 아빠가 이 집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그날 밤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꿈에서 산타 할아버지가 나타나는 걸 상상하며 눈을 감았다. 12월 25일. 새벽에 부모님 싸우는 소리에 눈이 떠졌다. 평소처럼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졌는데 이번에는 더 격렬했다. 나는 방에서 문을 잠그고 이불 속에 몸을 숨겼다. 그러다 잠에 들었고 창밖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 실루엣은 분명 내 소원을 들어줄 산타 할아버지가 분명했다. 그리고 잠시 후 또다시 격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더 이상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이불 속에서 귀를 막았다. 밖에서 물건 부딪히는 소리와 엄마 아빠의 고함이 들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다. 온 집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야 방에서 나왔다.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다. 거실에는 깨진 유리와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붉은 자국이 있었다.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드디어 산타 할아버지가 내 소원을 들어주신 거야. 또 그 집 신고야? 에휴, 크리스마스 날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그러게요. 그 집 어린 딸도 있다고 들었는데 애만 불쌍하죠. 신고받고 나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아이, 피곤해 죽겠는데. 야, 없나 보다. 그냥 가자. 어? 뭐야? 왜 애만 나와? 얘야, 괜찮니? 부모님은 어디? 네, 저는 괜찮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제 소원을 들어주셨거든요. 주인공 하윤이는 부모님의 끊임없는 싸움과 폭력 속에서 자랐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윤이가 바랐던 건 단 하나였다. 엄마 아빠가 이 집에서 떠났으면 좋겠다. 하윤이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 할아버지가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을 믿고 착한 일을 시작했다. 길에서 노숙자와 친절히 대화를 나눴고 하윤이는 그저 착한 일을 통해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랐을 뿐이었다. 크리스마스 새벽, 하윤이는 부모님의 격렬한 싸움 속에서도 방에서 문을 잠그고 버텼다. 그리고 창밖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았다. 하윤이는 그 그림자를 산타 할아버지로 착각했다. 하지만 그건 하윤이와 대화했던 노숙자가 하윤이에게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집에 침입한 것이었다. 그 노숙자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었고 결국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켰다. 아침이 되어 방에서 나온 하윤이는 깨진 유리, 널브러진 물건, 그리고 붉은 자국들이 있는 거실을 마주했다. 그토록 시끄러웠던 부모님은 이미 집에 없었다. 하지만 하윤이는 그 상황을 비극적으로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믿으며 마음의 평온을 느꼈다.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은 집안에서 참혹한 현장을 목격했다.
문을 열고 나온 하윤이는 침착하고 차분했다. 부모님이 처참히 죽었음에도 울지 않고 평온하게 미소 짓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도 섬뜩했을 것이다. 하윤이가 길에서 노숙자에게 친절히 대해준 것은 단순히 착한 행위처럼 보였지만 대화 중에 자신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노출시켰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윤이가 노숙자에게 친절히 대해준 것도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도 결국 부모님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하윤이는 부모님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었지만 그녀의 소원과 행동이 사건의 도화선이 된 것이다. 겨울방학,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던 나는 하루하루가 무료하기만 했어. 친구들과 특별히 약속도 없었고 그렇다고 딱히 하고 싶은 일도 떠오르지 않았거든. 그러다 어젯밤 폭설이 내려 온 동네가 하얗게 변했어. 평소 같으면 감흥도 없었겠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 이토록 고요한 풍경 속에서 나 혼자만 고립된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던 중 수지한테 전화가 걸려왔어. 야, 밖에 눈 엄청 쌓였어. 나와서 눈싸움이나 하자. 옷을 껴입고 집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 동네 놀이터에 도착하니 수지가 이미 눈뭉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우린 놀이터 한가운데에서 마구 눈싸움을 했어. 차갑고도 부드러운 눈이 손끝에서 느껴졌고 서로 장난을 치며 한참 웃었지. 그러다 갑자기 수지가 뭔가 더 재미있는 걸 해보자고 제안했어. 다영아, 우리 눈사람이나 만들어 볼래? 그 말을 듣고 바로 눈을 뭉치기 시작했어. 수지는 눈사람의 몸통, 나는 눈사람의 머리를 맡았는데 그러다 수지가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지. 너 혹시 눈사람 강령술이라고 들어봤어? 강령술? 그게 뭐야? 눈사람에 자기 물건이나 머리카락 같은 걸 심으면 눈사람이 살아난대. 그리고 그 눈사람을 바로 부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처음엔 그냥 웃기만 했어. 하지만 장난기가 발동했지. 괜히 호기심이 생겨서 내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아 눈사람 머리에 심었어. 야, 너 미쳤어? 그걸 진짜 한다고? 하고 바로 부술 거지? 수지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난 괜찮다며 웃어넘겼어. 내 이름이 다영이니까 얘 이름은 다정으로 해야겠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뭔가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 돌아보니 눈사람이 날 바라보는 것 같았어. 하지만 그냥 내 기분 탓일 거라고 애써 무시했지. 다음날 아침 눈사람이 궁금해져서 다시 놀이터로 나갔어. 그런데 눈사람 얼굴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 눈사람의 눈에서 빨간 액체가 흘러내린 듯한 얼룩이 있었거든. 난 얼어붙은 채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수지한테 전화를 걸었어. 수지야, 너 어제 눈사람에 뭐 묻혀놓은 거 아니지? 뭐? 뭘 묻혀놓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난 괜히 마음이 불편했어. 동네 아이들이 장난친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넘겼지만 그날 이후로 뭔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내 방에서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거야. 처음엔 그냥 내가 어디 둔지 잊어버린 줄 알았어. 하지만 날이 갈수록 없어지는 물건들은 점점 더 많아졌지. 수지야, 혹시 너 전에 우리 집 왔을 때 뭐 가져간 거 아니지? 뭐? 나 도벽 없거든? 내가 그걸 왜 가져가? 네가 그냥 어디 잃어버렸겠지. 수지는 별일 아니라는 듯 넘겼지만 난 점점 불안해졌어.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기운이 나를 휘감고 있는 것 같았거든. 며칠 뒤 다시 놀이터로 나갔을 때였어. 눈사람의 팔에 내 목도리가 걸려있는 거야. 잃어버렸던 내 목도리. 난 그대로 굳어버렸지. 다영아, 이거 너 거 아니야? 맞아. 이게 왜 여기 있지? 설마 눈사람이? 에이, 그때 우리 눈사람 만들다가 네가 흘린 거겠지. 수지는 날 진정시키려 했지만 우린 그럴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
이건 우연이 아니라 분명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거야. 그날 밤 난 창문을 통해 눈사람을 봤어. 그런데 어딘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 처음엔 놀이터 한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우리 집 쪽으로 다가온 느낌이었어. 아니야, 아닐 거야. 저게 스스로 움직였을 리가 없잖아. 혼잣말을 하며 방으로 돌아갔지만 이상하게 어디선가 뽀드득거리는 발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어. 눈 위를 누군가 걸어다니는 듯한 소리. 밤새 귀를 막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끊이질 않았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난 수지에게 도움을 청했어. 우린 다시 놀이터로 갔고 눈사람을 부수기로 결심했지. 처음엔 힘들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 눈사람은 너무도 쉽게 부서졌어. 마치 속이 텅 빈 것처럼. 그런데 눈사람 몸속에서 사라졌던 내 물건들이 나오는 걸 보고 우린 경악했어. 목도리뿐만 아니라 틴트, 충전기, 심지어 내가 자주 보던 책까지. 이거 진짜 네가 장난친 거 아니지? 미쳤어? 내가 이런 장난을 뭐하러 해? 그리고 눈사람 머리 안쪽을 확인했을 땐 더 소름 끼치는 광경이 있었어. 내가 심었던 머리카락이 마치 안쪽에서 자라기라도 한 것처럼 그 안에 빽빽하게 엉켜 있었어. 그걸 보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이성을 잃은 채 눈사람을 완전히 부숴버렸지. 눈사람 부쉈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모든 걸 끝냈다고 믿고 돌아서려던 그때, 다영아, 근데 저 눈사람 혹시 네가 만든 거야? 얼어붙은 채 수지가 가리킨 곳을 봤는데 그곳엔 또 다른 눈사람이 서 있었어. 붉은 액체는 눈사람이 단순한 눈뭉치가 아니라 생명체처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강령술로 인해 눈사람이 주인공 다영이와 연결된 것이다. 강령술을 통해 눈사람이 생명을 얻었고 밤이 되자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뽀드득거리는 소리는 눈길을 걸을 때 나는 소리로 눈사람이 다영이의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라진 물건들은 눈사람이 다영이의 삶에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눈사람은 다영이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물건을 가져간 것이다. 눈사람이 텅 빈 것처럼 쉽게 부서진 것은 단순히 형태를 잃은 것이 아니라 강령술의 힘이 이미 다른 형태로 전이된 것이다. 갑각류가 탈피하듯 눈사람이 자신의 형태를 버리고 더 강한 영혼이나 힘을 구축하기 위해 또 다른 형태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수지의 말에 의하면 눈사람은 만들자마자 부숴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영이가 눈사람을 부순 시점은 이미 너무 늦은 시점이었다. 눈사람은 강령술의 힘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잃지 않고 또 다른 눈사람으로 새로 태어난 것이다.